안녕하세요.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등교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걸 전달해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고요. 고민을 하면서 제 블로그에 있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등교 거부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블로그에 있는 등교 거부의 사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제가 3개 정도 포스팅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3-2라고 제가 번호를 붙인 청소년 등교 거부의 대표 사례를 오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교 거부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체적, 경제적 이유 혹은 가정사정 등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이 심리적 이유만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증상이라고 상담학 사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만나보면 등교 거부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정의에서처럼 명확한 이유가 전혀 없이 본인 스스로도 왜 학교를 가지 않는지 맥락을 잡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났던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의 몇몇 사례들을 정리해 보자면 대표적인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교 거부 대표 사례 4가지 주 호소의 말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의 주호소는 딸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만 냅니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테이크 상담을 해본 결과 이 친구는 등교 거부 중 어쩌다 학교를 가게 되어도 친구들과 지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사용하는 선택적 등교 거부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학생이었고요. 오히려 이 친구가 학교를 갈 때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반가워했고 등교하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 해서 이 친구는 부모님을 골탕 먹이고 싶다는 표현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등교 거부에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파악이 들었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갈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이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 해서 속 끓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약간 좀 희열을 느끼는 듯한 발언을 저에게 했었고요. 그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동기가 있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비동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의 사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 있으면 시간이 잘 가지 않아요. 이것 또한 학생의 호소였고요. 부모님의 호소는 대화를 시도해도 거부만 하고 오로지 친구와의 소통만 합니다. 하고 굉장히 화나고 불평 가득한 목소리로 호소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때 이 학생과 연락 자체가 쉽지 않아서 부모님을 통하여 학생의 소식을 접하는 게 다반사였고요. 이 친구는 자신이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만 부모님과 소통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결국 부모를 통해 친한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 상담을 시도한 결과 또래보다 훨씬 자극적인 놀이에 대한 흥분 경험을 강하게 한 학생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지배되어서 학생 신분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선을 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선을 넘는다는 건 미성년자가 하지 말아야 할 그 기준의 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심리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 후에 2차 상담기관 연계가 반드시 필요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가 재미없어요 라고 호소한 친구는 부모님의 호소는 선생님, 집에서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PC만 합니다. 인터넷 중독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친구와 얘기를 나눠본 결과 학교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한 원인이 친구와의 갈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 자신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할 타이밍을 놓친 이유로 또래 관계에서 저절로 멀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등교 거부가 시작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동안은 PC를 손에서 놓지 않고 보내는 시간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문제 해결의 방식을 잘못 선택한 자신에 대한 원망과 그 이후에 자책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행동 수정 및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한 학생으로 소견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학생의 호소를 보시면 선생님, 친구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남학생이었고요. 부모님의 호소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내성적인 성격인 줄로만 알고 키웠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걱정 어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기본적인 질문 자체에도 반응이 매우 느렸고요. 고등학생이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래에 비해서 논리적인 사고가 매우 부족했고 감정 표현에도 많이 좀 서툴러서 단순히 내성적이라기보다는 타고난 기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평가가 필요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등교 거부에 대한 인테이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원인이 발견돼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사이즈가 커지는 상담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부모조차도 몰랐던 아이의 어려움을 발견해서 등교 거부보다도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등교 거부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단순한 행동의 표현일 뿐이지 진짜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등교 거부 학생에게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단순히 등교 거부 행동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단순한 등교 거부인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면 2차적인 문제가 더 크게 부각돼서 장기간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등교 거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른으로서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학교 안 나오고 뭐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순간적으로 학교를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 안 나오고 뭐하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학교를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순간 오히려 더 등교 거부를 강화시키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도 등교를 거부함으로 해서 자기가 집에서 할 일을 무작정 많이 찾아서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도맡아서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어떻게든 자기가 학교는 안 가지만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고 싶어서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행동을 스스로 유발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학교 안 오니까 재밌니?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 또한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재미가 없으면 학교를 안 가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부각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게 오히려 재미없으니까 등교 거부를 택하게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교 안 오니까 재밌니?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집에서 나는 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는 걸 하면서 오히려 학교를 안 가니까 더 재밌네? 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네가 학교를 안 나와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 제발 학교 좀 나오면 안 되니?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미안함을 유발해서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질문이지만 아쉽게도 요즘 친구들은 그런 타인을 위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즉, 자신을 제외한 누군가의 공감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이득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살짝 어른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지만 이 학생에게는 저런 질문이 오히려 더 자극을 하게 돼서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 학생이 사춘기라면 더더욱 이런 질문은 학생에게 불쾌감만 유발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등교 거부 학생에게 필요한 대화나 질문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이 말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지내는 시간들에 대한 공감을 유발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이 친구가 행동을 수정하는 대한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요. 학교를 나오지 않는 너의 상황을 질문하는 내가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있다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 친구는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을지언정 자신의 일을 돌아보게 되며 이 질문하는 사람이 내 일상에 관심을 갖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 할 때가 제일 재밌어?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가 장기간 학교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집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재미있는 시간을 탐색하는 시간이 등교 거부의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는 대답하는 등교 거부 학생에게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너의 시간에 나는 관심이 많아. 그리고 그 친구의 세계에 내가 같이 빠질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대화는 등교 거부한 청소년과 대화를 하게 되는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오늘 출석을 부르는데 내가 없어서 걱정했었어. 하지만 연락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등교 거부한 학생은 선생님의 전화를 받음으로 해서 약간의 죄책감이 덜해지는 기분이 들고요. 선생님은 등교 거부는 했지만 아이의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또한 안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등교 거부한 자녀와 통화를 하게 될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학교에 간 줄 알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네가 결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좀 걱정돼서 전화한 건데 통화가 되어서 안심이 되는구나.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대화를 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든 감정을 누르시고 대화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등교 거부의 단계별로 대화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과 대화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등교 거부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증상은 인테이커 주쌤의 사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적어보았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혹은 주변에 우리 아이와 친한 아이가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등교 거부 증상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사실은 부모님들은 불안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일어는 났는데 가만히 있거나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만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학교에 대한 얘기 자체를 피하려고 한다. 이 증상은 등교 거부 기간이 짧은지 아니면 좀 길게 됐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피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즐거운 일들이 있다. 등교를 거부해도 학교 밖 친구를 만난다던가 집에서 할 일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학교에 갈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뭐 대인관계나 다른 기질적인 성향들도 같이 파악해야 하지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학교를 가지 않아도 굉장히 재밌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자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 학교를 가지 않아도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자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학교에 가는 것도 집에 있는 것도 다 불편해서 자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거나 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증상으로는 학교 밖 다른 친구들과의 소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사실은 학교 밖 친구들이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학교 밖은 학교 내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내에서 소통하는 친구들보다 교외에서 소통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학교에 대한 적응이 점점 더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낮과 밤이 바뀐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아침에 학교를 가야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은 밤에 내가 빨리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등교 거부를 시작하면서 낮과 밤이 바뀌기 시작하며 전혀 어느 순간에는 그 불편함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이게 일상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학교에 대한 등교가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교 거부의 증상 중에 하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를 뚜렷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이 경우가 많았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그래서 내가 등교 거부를 했구나, 라고 찾아내는 친구들도 물론 간혹 있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등교 거부가 시작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등교 거부에 대해서 사례를 간략하게 나눠보았는데요. 인테리커 주쌤으로서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공감을 할 수 없다면 침묵을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직업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경우에 따라서 너무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대화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청소년 친구들이 좀 무섭다고 느낄 때가, 제가 조금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리석게 공감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귀신같이 알아내더라고요. 제가 무언가 공감하는 말을 했을 때 선생님 진심이 아니죠?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건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만큼 상대의 감정 파악 속도도 굉장히 순수하고 빠르게 발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아마도 10대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아도 학교의 상황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학교에 복귀했을 경우 이 아이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놓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와의 개방적인 대화에 늘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잔인하지만 등교 거부가 오래 지속될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일수록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시간의 약이 아니라 무언가 부모와 학교와 선생님과 아이가 조금의 노력을 같이 공동 협력하에 진행했을 때 시간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조금은 무거운 주제인데 저도 뭐 간략하게 제 블로그에 있는 대표 사례로만 조금 알아보았고요. 사실 등교급은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이었습니다. 청학담은 청소년과 학부모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지지합니다.